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을 보냈는데요. 곳곳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었죠. 그런데요, 요즘엔 신규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집단 면역이 과연 온 걸까요?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식탁 물가에 불을 붙인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 사례가 나온 거죠. 파묘입니다. 파묘는요, 라면 그리고 스낵류 이런 거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공급망 붕괴에 파묘 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지금 비상조치, 수출 중단입니다. 지금요.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식품업계 재고 물량을 보니까요. 최대 6개월치, 그리고 짧게는 석 달 정도밖에 없다.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 상황 전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지난주에 여야가 합의를 했죠. 그리고 각각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 아랫부분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 그리고 야당 내 일부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문제 있다. 제동거래된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에 의견을 들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렇게까지 뭔가 움직임이 나온 거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2급 감염병입니다. 뭔가 단계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재상향을 검토하겠다. 뭔가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세요. 혹시 코로나 관련돼 있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 보냈는데 북적이는 한강공원.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전국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바로 대표적입니다. 한강공원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간을 한 3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 다만 마스크를 쓰신 분들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요것만 다를 뿐이지 곳곳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봄 날씨를 즐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요, 평소하고 다르게 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슈별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키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합의 급제동. 어떤 내용인지 쉽게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여야가 합의했지만 주말을 통해서 주말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반발, 그리고 당대표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당원 반발에 권성동 원내대표 하루 2번 사과했다. 자, 미안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야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4월 내에 법안을 한다고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사실상 추인을 받은 상태죠. 그런데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합의 파기된 여야 극과 극 대치, 이거는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야 합의 이틀 만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동을 걸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등을 보면요, 졸속 야합이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정치인 수사 불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 측면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그럼 이 중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좀 목소리를 좀 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 반대 목소리의 한 축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기사 좀 더 이어가 보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여러 갈래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야합 비판에 이준석 당대표는 재검토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면서도 아니, 투쟁만으로는 이건 얻을 게 없다. 계속 뭔가 강대강 가봐야 잃는 것만 더 많고 그나마 이 정도 합의가 타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럼. 당대표, 원내대표가 다른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 제1야당의 투톱이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준석, 새로운 협상 과정 적극 응원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협상을 하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여전히 응원한다. 이렇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협상 얘기를 꺼낸 거죠. 그러나 권성동, 선거 공직자 수사 못 지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의석수 부족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어쩔 수 없다. 강대강만이 그게 다 옳은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낸 겁니다. 묘하죠, 상황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브리핑 등을 통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오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브리핑 내용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공직자 선거범죄 제외의 문제의식, 그리고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거 합의를 번복하라는 뜻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앞으로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선인 대변인의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어떤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을 예고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주변에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뭔가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영철 편집위원. 네. 자, 지금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수사권에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폐지한다. 그리고 4월 내 법안 처리한다까지 합의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쪽에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지난 금요일 날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빨리 그렇습니다. 합의를 해주길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예상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조금 버텨야 될 사항이고 아. 조금 더 국민의힘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생각보다 빨리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물론 의총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는데 물론 당내 상황은 그러합니다. 원내대표가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해준 사항은 지금 정부가 출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예. 지금 야당과 계속해서 갈등 상황을 끌고 가기에는 원내대표로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일단은 원내 전략으로서 이것은 합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국회 상황이 흘러갈 수도 물꼬를 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아는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예. 이거 합의 안 해줘 봐야 어차피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까지 탈당한 상태에서 예. 결국 앞으로 간다. 지금 우리가 막으려고 해봐야 아. 제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합의해주고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예. 그런 상황에서 주말이 지나가는데 여론은 들끓었죠. 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빨리 물러서는 것은 굉장히 국민의힘답지 않은 예.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준석 당대표의 말도 너무 늦었다. 아.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일요일 날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물결이 다 흘러가 버린 상황인데 지금 와서 되돌린다 한들 민주당이 이 협상을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것은 그냥 이준석 대표 차원 그리고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만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의 의견을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의견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온다 한들 지금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효용성도 떨어진다. 지금 검찰과 지금 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사실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검찰이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지향적 수사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국민의힘 생각대로 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정부 출범 과정에서 많은데 지금 너무 전술적으로 예. 너무 조금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일단 원내대표가 여당과 예. 협상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다시 개정 입법을 하면 된다. 예. 근데 지금 이것을 되돌리기에 늦었는데 지금 되돌리려는데 너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문제를 삼아서 이건 파기해야 된다. 결정하게 되면 협상안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했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건 민주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의지를 드러내봤고 그리고 민주당은 실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냥 입법을 강행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 단결을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 없는 시도를 자꾸 하는 것이다. 예.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가장 시급한 현안은 예. 청문회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예. 정부 출범을 빨리 별로 상처 없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큰 목표부터 달성하고 나서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수사권 문제는 예. 또다시 보완 입법을 하면 된다. 예. 여당이 되고 그리고 또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근데 지금 저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힘에 부치는 일이다. 힘에 부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전술적으로 가능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이렇게 네. 꼽히시는 분이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알고 굉장히 가깝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 뭐 그런 평가를 받는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해졌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정면으로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보도에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이준석 당대표가 거의 같은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예.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원내 수석 부대표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 내지는 뭐 지금 인수위 쪽과 예. 긴밀한 협조가 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윤 당선인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뜻을 전달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20일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시간이 꽤 흘러서 어제 구체적으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 사이 맞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협상을 타결하고 그 의총에서 승인을 받은 직후에는 이준석 대표도 언론에 나가서 예.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일한 취지로 그렇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 인수위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 이 안을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꼼꼼하게 분석하는 예. 역할은 한동훈 후보자가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아. 또 그 한동훈 후보자의 분석이 윤석열 당선인과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이런 내용이 문제의식이 예.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 그게 시간이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오전 이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SNS 글을 보더라도 여러 법률가 전문가들과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물론 실제 전문가들과도 논의했겠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한동훈 후보자가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이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후보자가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이미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게 이준석 대표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뜻을 존중해서 재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최고위에 붙인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합의 그리고 그거를 추인한 의원총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모여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절차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되게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 당의 의사결정 절차가 순수하게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의원총회보다 최고위원회가 더 위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뒤집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 기존의 전례들을 보면 의원총회, 특히 원내대표의 협상 권한을 존중해서 원내대표가 한 것을 최고위에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예. 저희 당의 당대표가 지금 원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내에서 논의를 할 때도 당대표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리고 특히 인수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 인수위와 조금 더 면밀하게 협상을 했었어야, 그러니까 협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인준한 것을 부득이하게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뭐 된 거라며. 근데 갑자기 또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 검수완박 법안 여야 합의안에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범죄 수사 검수완박 법안 이게 시행이 되면 구멍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여야의 합의로 검찰 직접 수사에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6월 지방선거 사건은 9월부터 경찰로 간다. 이게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그동안 이런 선거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게 검찰인데 이게 수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었나요? 법안 논의할 때?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22일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갔을 때 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윤경호 의원님, 저 발언이 꽤 논란이 됐어요. 특히 뭐 국민이 했는데 국회에서 원하지 않는 수사는
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생각해봐야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여야 합의가 나왔어요. 그리고 빠졌습니다 이게. 엄격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관련 이 수사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뭔가 주말 동안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오늘 입장을 낸다고 하거든요. 이 검찰총장의 이 생각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검찰총장이 권력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예. 그렇다고 또 국회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뭐 한동훈 방금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야 예. 합의를 저렇게 뒤늦게 제동을 거는 거의 핵심이 뭐냐. 아.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형식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한 걸 예. 뒤늦게 지금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예. 여론이라는 걸 힘입어서. 근데 그 여론의 내용은 뭐냐? 자세히 보니까 직접 수사를 4개월 후부터는 못하도록 하는데 예. 거기에 선거 사범과 공직자 대목이 예. 쏙 빠져 있더라. 거기에 있는 공직자는 국회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국회의원 니네들이 니네한테 올 칼날을 아. 뺀 거 아니냐? 여야가 합의해서 그걸 뺀 거 아니냐? 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예.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우선 전제고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아까 김호수 총장의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의 검찰은 자 어떤 사안이든 선거 사범이든 또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필요하면 수사를 했고 아니면 안 했습니다. 그 말을 그러면 뒤집어서 아주 우회적으로 한 얘기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 검찰 출신 또는 검찰의 입장에서 예. 수사권이 박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수사권이 우리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제대로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느냐.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정말 이것 애매하고 모호한 거지만 예. 국민 입장에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예. 그러니까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검찰에게 조금이라도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느냐. 아. 아니면 여전히 검찰이 권한을 쥐고 예. 정말 나쁜 놈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잘하니까 거기를 계속 밀어줘야 되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전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논란은 내용과 형식을 좀 구분을 해야 되지만 예. 이 형식을 만약에 흔들어 버리면 예. 아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상처 내지는 뭔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야 합의를 저렇게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된 거를 이걸 안 된다라고 지금 뒤늦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란 그리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아까 기사에 살짝 있었습니다만 예.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최고위원 회의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 열립니다. 8명 중에 제가 알기에는 5명이 원내예요. 그럼 원내가 5명인데 과반을 훨씬 넘기는데 그걸 부결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는 제가 보기엔 뒤늦은 문제 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최경철 의원이 보안입법을 얘기했어요. 자, 예. 선거 사범에 문제가 된다면 공소시효를 조금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선거 사범은 공소시효가 반드시 6개월로 못이 박혀야 됩니까? 아. 그런 거부터 풀면 예. 정말로 선거에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당선이 됐으면 6개월이 넘어서라도 수사를 해서 예.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수사를 해서 잘못된 걸 가려내서 그 사람은 공직에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보안 입법을 지금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여야 합의도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주말을 지나면서 또 예상치 못하게 뭔가 반대 의견이 또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다음은 민주당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기사인데요. 일단 이 전제는 지난 금요일 여야 합의 상황까지를 좀 전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또 뭐 변수가 발생해서 합의가 뭐 결렬되거나 합의가 파기되면 또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금요일 합의 상황까지가 전제입니다. 탈당 꼼수, 민주당, 민영배, 검수완박 합의되니 꼼수 복당하는 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야 합의대로 이게 쭉 처리가 되면
굳이 이제 탈당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바로 슬그머니 복당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당규에는 민주당 당규에는 탈당을 하면 1년이 지나야 가능하는데 당무위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복당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로 복당을 시키면 민주당 스스로 편법임을 자인하는 거다. 모양새가 좀 우스워진다. 이런 겁니다, 지금. 신경미 전 의원님. 진짜 복당을 바로 시킬 것 같습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뭐 양론이 다 있죠. 바로 해야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고 예.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냐. 보폭과 속도를 조절해서 예. 조금 늦추자. 아니면은 당원 당규대로 1년 뒤에 하자. 뭐 이런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예. 근데 지금 당장 즉각 사안이 소멸됐기 때문에 즉각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 보기에도 예. 일단은 좀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복당시키면은 네. 진짜 이게 꼼수구나 그거를 스스로 그냥 증명하는 셈이 될 텐데. 법사위에서 의안조정위원회 예.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본인의 결단이라고 지금 설명은 그렇게 돼 있지만 과연 이게 본인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거냐. 당 지도부 특히 원내 지도부와의 예. 교감하에서 전술 전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모양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즉각적으로 바로 해야 된다. 원인 행위가 소멸됐으니까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오늘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사실은 좀 국민의힘 상황이 또 그렇죠. 오늘 변수가 상황이 나와 지금 있어요. 어떻게 될지 물론 지금 대체적인 것은 마주 달려오던 기차를 급제동을 걸었는데 동력을 여나 야나 다 다시 동력을 되살리기에는 예. 좀 여건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상황 지켜보고 조금 더 이 법안과 의안이 어떻게 표류하는가를 보고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나서 민영배 의원 문제는 처리하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즉각 바로 가자 하는 안은 좀 모양새는 좀 빠집니다. 자,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상황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거고 어떤 결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자택 출퇴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5월 10일 취임하지만요. 관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취임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지금 서울 서초동의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국방부 청사는 이제 임시로 뭐 이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이렇는데요. 먼저 준비된 기사가 있는데요. 먼저 사진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관저 가지고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자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낡아서 이거는 차라리 그냥 새로 재건축하는 게 낫지 이걸 수리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서 찍은 외교부 장관 공관의 모습이에요.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건물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단순한 어떤 이 주거 공간도 있지만 이 외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장소도 꽤 규모가 크거든요. 외교 장관이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금 사용하기 결정했죠. 다른 공간들도 근처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뭔가 독립성이 좀 강해 보이죠. 이런 사진이 먼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을 어제 확정 발표했는데 여기를 쓰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새 대통령 새 관저 외교장관 공관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금요일서부터 이게 논란이 된 거죠. 김건희 여사 답사 논란입니다. 답사 논란. 여기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답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답사의 시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가서 낙점을 했다. 이런 의혹이 일었어요. 그러자 어제
당선인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먼저 이곳이 결정된 뒤에 둘러본 거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답사를 하고 나서 이곳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뒤에 둘러보러 간 거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취임 후 한 달간은 이게 수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의 당선인 대변인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야당 쪽에서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연히 그곳을 사용하시게 될 두 분이 확인하는 그런 수순으로 됐다라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지금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 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민과 민생,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인의 취향에 맞는 일할 공간, 살 집만 찾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갑자기 내가 쓸 테니 나가라라고 내쫓는 셈입니다. 더구나 외교부에는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아까 야당의 반응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여당입니다. 여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이제 브리핑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좀 약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일입니다. 당시에도 인수위에서 뭔가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참 총장 공관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교 장관 공관을 검토를 시작했고 또 실제 입주 시기는 5월 10일이 될지 용교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 20일 날 외교장관 공관을 검토하겠다고 브리핑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 며칠 전에 주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공간을 답사했다라는 게 뒤늦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러자 이거 뭡니까? 답사하고 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시점상 그렇게 보이니까 뭔가 얘기가 의혹제가 나오자 그게 아니고요. 외교장관 공간을 쓰기로 한 거는 그 전에 이미 결정됐다. 그렇다면 20일이 아닌 그 훨씬 전에 결정됐다. 이렇게 어제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발표는 안 하고 내정이 된 상태가 전달이 됐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답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명은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정황상은 예. 그렇게 해야 인수위 쪽이나 윤 당선인 측에서 예. 해명하는 게 맞아떨어지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차상으로는 이미 김건희 씨가 간 게 16일 아니면 17일 뭐 그렇게 좀 훨씬 알려지고 전이고 그다음에 지금 나왔지만 인수위의 수석 대변인이 예. 한 얘기 부대변인이 예, 한 수석 얘기는 부대변인, 예. 20일에 저렇게 20일 날 브리핑을 했어요. 공개했고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24일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차들로만 놓고 보면 이미 내부에선 논의가 됐고 결정을 이미 했다. 어제 그 설명인 거예요, 지금? 라고 주워 담아야 가능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논란이 되겠느냐. 느닷없이 튀어나왔다는 것도 있지만 결정을 도대체 누가 했느냐. 아까 실무진 그다음에 뭐 실무진이 다 알아봐서 가장 타당하다 이런 설명이 있죠. 전담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 지금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있는 아직 얼굴도 안 보이거든. 김건희 씨가 다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는 이제 공식적이지 않게 예.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보도가 한 곳에서 됐고 여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서 설명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또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설명이 어제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 해명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왔지만 김건희 씨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에는 항상 풍수지리 아니면 무슨 주술 뭐 이런 무속, 것들이 이런 무속 얘기하시군요. 이런 것들이 예. 작용을 한 거 아니냐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는데요. 예. 전 뭐 그건 아까 앵커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일해야 될 직무 예. 공간
또는 자기가 함께 일해야 될 쓰고 싶은 사람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유권자가 당신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임할 테니 당신이 예. 대표로 일을 하시오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점에서 자 여론도 살펴야 되죠. 예. 그다음에 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쓰고 싶지만 지역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할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균형이고 예. 조금 사회적인 약자도 보듬어야 되고 반대 목소리도 좀 귀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다 모여서 대통령이 살 집, 그다음에 일할 공간도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게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의 숙명이다. 왜 이런 것까지도 논란을 합니까? 왜 이런 것까지도 언론에서 뭐라 그러고 옆에서 간섭을 합니까?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나중에 더 큰 결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왜 당신들이 나서느냐라는 예.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이 외교부 장관 공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말긴 하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장관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공관으로 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수리를 통해서 쓰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좀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은 단순한 그냥 공간이 아니라 그 장소가 외교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공간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요. 가장 행사장도 면적도 넓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새 공간을 외교부 장관이 새로운 외교부 장관이 마련하기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방 저걸 대체제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외교장관 공관은 거기 한남동에 있는 여러 개의 공간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행사가 많은 데가 뭐 대법원장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지금 각 군의 참모총장들이 해병대까지 다 있는데요. 예. 나머지 공간들하고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거의 뭐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홀 같은 이런 장소도 그렇죠. 갖추고 있다 그래요. 저도 외교부 출입기자를 예. 오래 하면서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 공간을 굉장히 자주 가봤는데요. 예. 사실은 그 펑션이라고 그러죠. 외교 행사를 위한 펑션을 위해서 아주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국가 수반이나 외교장관이나 또 아주 중요한 외빈들이 왔을 때 저기에서 회담도 하고 연회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주요 행사들이 저기서 열립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저런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금방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항시 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바로 즉시 입주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 공간하고는 다르게 지금 군부대 군 참모총장급들이 쓰는 공간들은 사실은 쓰질 않거든요. 예. 뭐 비어 있는 시기 그렇죠. 기간이 많다 그래요.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되게 비어 있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처음에 육참총장 공간 얘기가 나왔을 때 가능하겠느냐고 다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공간으로 과연 적합하냐. 육참총장 공간이라는 건 그래봐야 1년에 많지 않은 펑션이 있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는 계룡대에 다들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용으로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데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예.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고요. 지금 뭐 대법원장 보고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국회의장 보고도 나가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외교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을 했는데 결국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외교장관으로 결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겁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일단 뭐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사실 또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인수위 쪽 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일부 언론과 여당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뭐가 이슈가 나오면 꼭 그렇게 관련을 지으려고 한다.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뭐 상대 당이랑 언론은 항상 색안경 끼고 보죠. 뭐 하루 이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에 대비해서 더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뭐 여당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청와대의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이죠.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는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외교부 공간을 이제 새로운 관저로 낙점한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빈도 접객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아마 전문가들도 높게 평가한 걸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이고요. 들어서도 여기 수리를 꽤 많이 했다 그래요. 많이 갖춰졌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관저로 입주하는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초동 출퇴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죠.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불편을 많이 끼쳐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 이슈와 관련해가지고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견을 듣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서 살 두 분 중에 한 분이니까. 그리고 아마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의견만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한 요소였다고 보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설령 색안경을 끼고 보시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까지 논란이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딱 정한 대로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좀 커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 출퇴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서초동에서 용산 국방부청사로 윤석열 당선인 출퇴근하는 대통령 1호가 된다. 자택 출퇴근 대통령 1호다. 1호가 아니고 앞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만 이러면 공간이 마련된다면서 계속 쓰겠죠. 외교장관 공간 한 달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공사가 한 달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서초동에서 다녀야 되는데 교통체증, 경호, 안보 등등등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비상시, 서초동 아파트 이거 안전 취약한데요. 여기는 우리 그냥 국민들이 사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은 대통령이 거주하는 공간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최영철 편집위원. 가장 큰 게 경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저는 뭐 일관되게 청와대에서 좀 급하게 나오시는 것은 좀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을 봤을 때 너무나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렇죠. 그때 경호 문제가 아주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제기됐어요. 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점은 분단 체제의 국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사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낮밤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 재난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대형 재난을 만났을 때 뭐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대통령 뭐 했냐? 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나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 뭐 이제 당분간은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국방부 청사까지 좀 출근하실 것 같은데 좀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고생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새벽 일찍. 한 달 리모델링 할 때까지는 서초동 그리고 그 끝나면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에서 출근을 하게 되죠. 네, 어쨌든 뭐 굉장히 뭐 새벽 일찍 나오셨다가 동선이 좀 나옵니다. 동선이. 그렇습니다. 그 새벽 일찍 나오셨다가 아주 밤늦게 퇴근하는 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들에게 좀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경호도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경호가 너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예.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 분단 체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시민들도 굉장히 그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좀 다른 뭐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기자들이 들어가도 전화기를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되게끔. 대통령이 있는 곳은 원래 전화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뭐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개방형적인 그런 경호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하신다면 개방형 경호를 함으로써 국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서 예. 좀 국민들의 불편, 경호 때문에 빚어지는 불편을 좀 줄이셔도 뭐 전 이제는 이제 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청와대를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 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당선인께서 앞으로 조금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된다. 많이 고생을 하신다면 국민들도 저 결단에 대해서 수긍을 하실 거고, 그리고 아, 청와대 잘 나왔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테니까 조금 뭐 지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굉장히 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잠을 좀 줄이시는 그런 수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탑승한 차, 이른바 이제 1호차라고 불리거든요. 그 1호차는요, 도로에서 절대로 멈추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냥 이어져서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다 조절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도로에 대한. 근데 이제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새벽에 출근하시고요, 밤에 퇴근하세요. 잠을 줄이라. 현실적인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인물 없답니다. 인물 없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내놓을 인물 없다. 셀프 인정했다. 스스로 인정한 거다. 지방선거 빨간불 켜진 민주당이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 지도부가 설득했지만 결국은 본인은 의사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송영길, 박준인, 김진애 3파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분들은 출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태 뭐를 한 겁니까? 실익이 뭡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와 관련해서요. 뭐 좀 며칠 지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요. 민주당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 분을 우선 정했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경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추가 1인에 대해서 응답을 좀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분이 수락을 하면 그분 포함 4인이 되는 거고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도 저녁 시간 동안에 대화를 더 나눠보기로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장관인가요? 우선 박영선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불발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남은 게 무엇이냐? 어떤 결과를 남긴 거냐? 돌고 돌아 결국 이제 3명 지금 후보들로 뭐 치르기로 한 거잖아요. 계파 갈등만 남긴 민주당이다. 혁신은커녕 리더십 부재 상황만 더 돋보이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그동안 굉장한 혼란이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대안 없음, 그대로 먼저 출마 의사 밝히신 분끼리 경선. 이게 무슨 실익이 남은 겁니까,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4월 달 내내 지금 혼란과 혼선 속에 휩싸였는데 이 시발점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이 교통정리를 했는데 예. 송영길 서울, 김동연 경기도라고 교통정리를 해놓고 이제 뒤에 쑥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른바 이제 2심 논란이 그렇죠. 불거진 거죠. 이제 명심이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명심이라고 또 표현합니까? 요즘 MB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2심보다는 명심이라고 언론이 쓰기를 즐기더라고요. 명심. 예. 그래서 하여튼 명심 논란이 불거졌는데 송영길 대표가 서울로 넘어오면서 갖가지 혼선이 벌어진 겁니다. 첫째는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서울을 지역구로 된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에서 출마를 할 사람들이 송영길 대표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이받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인천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내 지역구가 계양구인데 예. 계양구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그 아성인 지지 기반이 있는데 인천은 인천대로 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영길 대표의 행보가 전혀 당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요. 제3의 후보를 찾아 나선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송영길 후보 등등 박주민 후보 등등을 일단은 무마를 해야 되고 예. 모셔오는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면서 예. 모셔와야 되는데 예. 이 윤호중 비대위 내지는 지금 이 결정 구조가 공관위도 있고 전략공천위원회도 있고 분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하고 이 세 개의 결정 구조가 혼선을 일으키면서 이 전략공천 내지는 모셔오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가 여기에 그러면은 들어오겠습니까? 송영길, 박주민 등등 후보들이 들이받죠. 예. 또 명심은 명심대로 살아있죠. 여기에 들어올 후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략 선거로 지정을 했는데도 못 안 찾은 된 거네요. 거죠. 대안을 안 된 못 찾은 거네요. 안 된 거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박영선 의원 전 장관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가 들어와 가지고 예. 송영길, 박주민 이런 분들하고 경선을 하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비대위가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자리를 걸고 하겠다고 말하자면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월 달 내내 이 혼선을 겪고 결국은 4월 마지막 날 즈음해서 4월 30일 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9일 날로 하루 땡긴 거죠. 그래서 29일 날까지 해서 29일 날 후보를 정하기로 일단 네, 정했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 누군가 결정이 되면은 예. 그만둬야 되거든요. 의원직을 그만둬야 돼요. 의원직 그만두는데 그만두려면은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29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달 열을 돌고 도는데 예.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전혀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헤매는데 아주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는 시한에 쫓기기 때문에 예. 시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리더십이 없다는 거대로 예. 다 까발려지고 이제 하여튼 선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막판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힘은 뭐 이미 정해졌죠. 현역 시장 그대로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내홍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이제 3명이 뭔가 경선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좀 보죠.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졌죠. 근데 그 인물은 현역 의원이에요. 역시 지역구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을. 그럼 그 자리가 빕니다.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도 이 민주당 관련해서 이제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제목이 길게 있는데 뒷부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역 의원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미 5곳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추가로 최대 10곳까지 늘 수 있다. 상당히 큰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미니 총선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중에서 안철수, 김은혜 떠난 분당갑에 출마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가 됐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렇다면 국회의원 그만두면 지역구인 분당갑이 비어요. 여기를 누가 출마할 것인가. 뭐 여러 이름이 좀 거론됩니다만 그중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역 의원 아니잖아요. 인지도가 일단 높다. 뭐 인지도야 뭐 엄청난 상황이죠, 지금요.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그리고 여기가 성남에 속해 있잖아요. 성남은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고향, 뭐 터전 이렇게 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인기는 부담이다.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손환 변호사.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 분당갑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석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분당갑이 예.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분당갑 재보궐을 내준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이제 대선의 연장전 같은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이게 저희가 다시 한번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또 해석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드시 이제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은 했습니다만은 아직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뭐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원외에 있는 것보다는 이왕 당에서 뭔가 승부를 보기로 한 이상
원내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국회의원 이른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정치적으로 좋죠. 네, 맞습니다. 뭐 인수위원장 하실 때까지야 예. 인수위원장입니다만은 총리를 안 하겠다고 한 이상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내 원내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예전에 경영했던 안랩 같은 경우가 성남 지역에 근거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판교에 있군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안철수 위원장 본인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예. 여기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쉽게 당선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도 그 점은 조금 고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설명이 있네요. 지난 총선에서 여기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0.72포인트 차로 졌던 김병관 의원.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간신히 이겼다는 뜻이 돼요. 아슬아슬하게.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 당시에 김은혜 의원과 경쟁을 했죠. 김병관 전 의원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뭐 한마평의 이름이 오르겠지만 뭐 박민식 전 의원 등등 이런 이름도 좀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여기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영철 의원, 네. 만약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분당갑, 같이 치러지는 거예요. 경기도 쪽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두 곳을 다 승리한다. 국민의힘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곳을 다 진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깼다고. 현역 의원 김은혜 의원을 차출을 해서 여기다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내보낸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만 키웠다. 근데 경쟁을 했으니까 차출 아니라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는 뭐 차출이라고 보고 그리고 예. 유승민 의원도 사실 억지로 나왔거든요. 자기가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나왔는데 왜 또 김은혜 의원까지 나왔을까? 뭐 여기 언론이 뭐 윤심이다. 윤심 얘기를 하시는 뭐 거네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김은혜 의원도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쪽 경기도는 민주당세가 굉장히 센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역 배지를 버리고 그리고 인수위 대변인까지 버리고 예. 나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대선배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출마 결심까지 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경선에 이겨서 과연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 예.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스스로 만든 어려운 싸움이다. 예. 쉽게 갈 수도 있었던 싸움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세가 워낙 센 곳인데 예. 과연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두 곳, 분당갑,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둘 다 지게 되면 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이죠. 더구나 이 근저에 예. 윤심이 개입되었다 이런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예. 상황에서 만약 이 두 선거 모두 져버린다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사실 정부 출범하자마자 지방선거를 굉장히 큰 예. 스코어 차로 이겨야 되는 판에서 경기도에서 두 곳 선거를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만약에 대목이죠. 반대로 두 곳 다 이기게 되면 뭐 두 곳 이기게 된다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예. 원래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열린다면 당연히 이기는 것 아니야? 통상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져버린다면 상처가 더 큰 것이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쪽이 훨씬 부담이 크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도지사 공천은 뭐 윤심이 개입됐는지 않았는지 예.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깬 것이다.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깨므로써 입을 타격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더구나 유승민 전 의원은 자객의 칼에 맞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판에 괜히 쓸데없이 내부의 적까지 만들 필요까지 없었는데 내부의 적까지 하나 늘리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을 때 상처가 더 크고 저는 이것은 조금 큰 실수다.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예. 이번 국민의힘은 조금 실수가 많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 경기도와 분당갑 두 곳을 모두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이 두 곳을 다 졌을 때 갖게 되는 부담을 비교해 보면 부담이 훨씬 크다. 지금 이 분석이었습니다.
찬스긴 찬스인데 온갖 찬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온갖 찬스. 그러니까 찬스가 많다는 거죠. 요즘 특히 이 장관 후보자들 관련해서 뭐 아빠 찬스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참 많이 등장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됩니다. 이틀간. 근데 어제 상황이 이래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덕수 후보자 자료 제출 부실하다. 안 된다. 청문회 불가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콧이잖아요. 오늘 해야 되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요. 몽리 부리고 있다 지금.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요청해 놓고선 그거 안 준다고 안 한다고 한다. 몽리다. 또 이렇게 지금 반발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께서 이런 국회의 엄중한 요구를 좀 더 책임 있게 받아들이셔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제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과거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한참 과거의 자료까지 달라는데 무슨 수로 다 구합니까? 뭐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몽리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오늘 열리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또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것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인사청문회 날짜가 다 잡혔어요.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후보자별 날짜가 좀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뭐 계속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5월까지 넘어가서 계속 있고 아직도 날짜 안 잡힌 후보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 기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로 가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아빠 찬스, 편법 증여 등등등 이런 의혹이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후보자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알파 정도 낙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문제 삼겠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 여기 보시면 일단 후보 중에서 16명이 남성, 남초 내각이다. 뭐 압도적 남초군요. 보니까. 그리고 자녀 입시, 병역, 취업 뭐 등등등 뭐 요새 장학금까지 나왔죠. 무슨 얘기가. 아빠 찬스 논란이 유독 도드라지더라. 그리고 뭐 엄마 남편 셀프 찬스 의혹도 있다. 찬스. 이 찬스란 말이 원래는 굉장히 중립적인 뜻인데 이게 최근 몇 년을 거치면서 이거 안 좋은 뜻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찬스의 반대말이 공정이다. 이렇게 된 거였어요. 지금 상황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내각 이 멤버가 될 이 후보자들 보니까 너무 찬스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지금.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찬스에 사라져가는 공정이라는 저 제목이 너무나 많은 걸 압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스 하면 조국 전 장관을 떠올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논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그렇습니다. 된 거죠. 그러니까 자리나 아니면 기타 다른 유명세 또는 뭐 다른 힘을 이용해서 자식 또는 뭐 가족, 가까운 사람에게 뭔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편법, 불법, 탈법 이런 거 아니냐. 그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심지어는 가짜도 있고 위조된 것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 부인이 수감 상태잖아요.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재판받고 있죠. 이제 그 잣대가 우리 사회에 벌써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굉장히 기준이 높아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새 대통령 될 분이 지명을 한 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들을 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그 사람들이 국무위원에 지명되기 전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 이해충돌 방지나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느냐 아니면 그걸 최대한 살려서 뭔가 이득을 취했느냐. 자,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최대 로펌의 고문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했어요. 누구를 위한 로비 활동을 했느냐. 대기업도 있더라. 뭐 심지어는 뭐 외국계 기업도
가능성이 있더라. 논란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동수 총리 쪽에서 아마 저 반론 물론 제기할 수 있어요. 반론할 로비가 겁니다. 아니고 그냥 고문 예. 역할한 것뿐이다. 정호영 복지장관 예. 후보자 본인이 병원장, 부원장으로 있을 때 정말 본인이 얘기했던 예. 것처럼 그러면 제 자식들은 다른 병원, 다른 대학 의대에 지원을 했어야 합니까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전 그랬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공직에 나서지를 말았어야죠. 예. 다른 분들 보세요. 어머니하고 무슨 저 전세 계약 증여세 좀 아끼려고 그거 좀 편법 꼼수 부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게 예. 지금 많은 국민들 중에 야 이거 저 찬스 때문에 윤석열 공정과 정의는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기실 편집위원 한 30초 정도 시간 있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비난이 많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조각에서 실패한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예.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면모가 전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스 논란에 대부분 휩싸여 있는 거죠. 저는 다양성의 실패가 이것을 불렀다. 다음 조각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다양합니까? 이 부분은 참 좋은 점수가 어렵다는 그 말씀이네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